야, 내 엄마 수술비인데 왜 내 월급 통장에 손을 대? 출가회인이라면서 그 800만 원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남편의 그 계산적인 얼굴을 보며 나는 얼음물 한 잔을 삼키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고작 그 800만 원 때문에 그는 내 어머니가 수술의 골든타임을 놓칠 뻔하게 만들었다. 한 달 뒤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다가 돌연 뇌출혈로 쓰러졌고 중환자실 청구서가 눈송이처럼 날아들었다. 그는 내 도어록 문 밖에 무릎을 꿇고 눈시울을 붉히며 마포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그를 내려다보고는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 엄마가 죽든 살든 남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댓글란에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장 800만 원의 수술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보호자분은 환자의 폐가 망가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응급실 간호사의 짙은 소독약 냄새가 밴 듯한 목소리가 휴대전화 수화기를 타고 내 고막을 무자비하게 찔러댔다. 나는 쇠비린내가 입안에 감돌 때까지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나서야 간신히 메마른 대답을 목구멍 밖으로 쥐어짜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온몸을 오들오들 떨며 거실 한가운데 섰다. 7월에 덥고 습한 서울 밤바람이 낡은 방충망을 뚫고 들어왔지만 비좁은 전셋집에 숨막히는 답답함은 날려버리지 못했다. 소파 위에서 남편 민재는 윗옷을 훌렁 벗어 던진 채 메론맛 하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고 조잡한 방청객의 녹음된 웃음소리가 얼룩진 벽 사이로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그는 배를 잡고 앞뒤로 구르며 웃어댔고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린 끈적한 단물이 불룩 튀어나온 그의 맥주배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등으로 쓱 닦아내더니 심지어 기분 좋게 꺼억하고 트림까지 해댔다. 내 어머니는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내 남편이란 작자는 예능을 보고 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뒤집어지는 속을 억누르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국민은행 앱 아이콘을 터치했다. 우리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이 공동 통장에 돈을 모았다. 훗날 경기도 일산에 우리만의 번듯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다. 그 안에는 무려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있어야 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기념일로 만든 6자리 비밀번호를 능숙하게 입력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눈을 찌르는 하얀 빛이 내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이어서 화면 위로 차가운 붉은색 알림 메시지가 떴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남은 횟수는 4회입니다. 말이 돼. 나는 내 손이 떨려 잘못 누른 줄 알고 즉시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얼굴을 화면에 거의 밀착하다시피 한 채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입력했다. 화면이 다시 깜빡였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남은 횟수는 3회입니다. 심장을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이 꽉 움켜진 것처럼 흉통이 조여왔고 숨을 쉬는 것조차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나는 고개를 확 쳐들고 소파에 널브러진 남자를 노려보았다. 민재야, 공동통장 비밀번호 내가 바꿨어. 내 목소리는 사포에 긁힌 것처럼 잔뜩 쉬어 있었다. 민재는 입안에 아이스크림을 와그작 깨물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 아작아작 씹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그는 내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박아두고는 건성으로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다. 며칠 전에 바꿨어. 왜?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셔. 당장 수술 보증금 800만 원이 필요해. 바뀐 비밀번호 당장 알려줘.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그제야 그가 고개를 돌렸다. 결혼식 날 나를 공주님처럼 아껴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얼굴에는 지금 숨길 생각조차 없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 묻어 있었다. 기억의 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3년 전이었다. 3년 전 봄,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그닥 비싸지도 않은 민무늬 반지를 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눈시울을 붉히며 그는 맹세했다. 지금은 곰팡이가 핀 반지하방에 살게 해서 미안하지만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비 오는 밤이면 자기 반쪽이 다 젖더라도 나에게 우산을 기울여주던 그 남자는 도대체 언제 죽어버린 걸까? 800만 원. 민재의 목소리가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찢어졌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막대를 거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집어 던졌다. 너 미쳤어. 남자의 돈은 가문의 미래를 세우는데 쓰는 거야. 장모님 수술비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그 찌질한 남동생한테 가서 내놓으라 그래. 뭐라고? 온몸에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뼈마디가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두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어머니. 시어머니였다.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황급히 스마트폰을 낚아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위독한 소식을 듣고 걱정돼서 전화하신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머니가 민재를 혼내서라도 돈을 내놓게 해주실지도 모른다. 이서연. 너희 썩을 년이 미쳤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고함이 쇠꼬챙이처럼 내 고막을 꿰뚫었다. 수화기 너머 배경음으로는 프라이팬에서 뜨거운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가득했고 심지어 화면 너머로 그 매캐한 기름 냄새가 훅 끼쳐오는 듯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노원구 본가에 제사상도 아직 덜 차렸어. 수십 장이나 되는 동태전이랑 육전은 누가 다 부치라고? 이 빌어먹을 년이 감히 얼굴도 안 비쳐? 내년이 기어코 우리 시댁의 재물복을 그 재수없는 친정구석으로 다 세워나가게 할 작정이냐? 안부 인사 한마디, 걱정 한 자락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저주와 노동에 대한 탐욕스러운 착취뿐이었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작년 추석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숨막히게 더운 부엌에서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을 앞에 두고 쪼그려 앉아 8시간 내내 전을 부쳐야만 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민재가 시원한 소주를 마시며 어느 골프장 경치가 더 좋은지 떠들고 있었다. 저희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기계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내 목소리가 들렸다. 저 오늘 못 갑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또다시 역겨운 쌍욕이 터져나오기 전에 나는 곧바로 빨간색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소파 위에 앉아있는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나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그곳에는 더스트백 3개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내가 결혼 전 광화문에 있는 외국계 기업 기획팀에서 일할 때 연말 보너스를 받아 나를 위한 선물로 샀던 샤넬과 디올 가방이었다. 결혼 후 3년 동안 전세 보증금을 모으려고 단돈 10원 한 장까지 아끼며 그 흔한 스타벅스 커피 한 잔도 맘 편히 마시지 못했다. 이 가방들 역시 단 한 번도 밖으로 메고 나간 적이 없었다. 창밖으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콩알만한 빗방울들이 미친 듯이 유리창을 때리며 심란한 소리를 냈다. 나는 까만 쓰레기 봉투를 하나 찾아 한때 보물처럼 아꼈던 명품 가방들을 거칠게 쑤셔 넣고는 문을 박차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강남구 논현동의 중고 명품 매장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 서늘했다. 흰 장갑을 낀 사장은 까다로운 눈빛으로 내 가방들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숨길 생각도 없는 경멸과 조롱 어린 시선을 보냈다. 영수증도 없고 모서리에 마모도 좀 있네요. 이거 3개 다 합쳐서 기껏해야 400만 원 쳐드릴 수 있습니다. 400만 원 보증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볼품없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빗물은 턱을 타고 매장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뚝뚝 떨어지며 처참한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나 스스로도 비참하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돈이에요.
50만 원이라도 좋으니 제발 조금만 더 쳐주세요. 사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싸늘하게 내뱉었다. 안 팔 거면 도로 가져가요. 남의 매장 바닥 더럽히지 말고. 나는 자존심도 없는 거지처럼 그 돈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매장 처마 밑에 서서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을 맞으며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금리 브리지론, 즉 사채를 전문으로 하는 선배였다.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이자가 미친 듯이 비싸다 해도 지금은 삼킬 수밖에 없었다. 늦은 밤, 병원 수납 창구에 프린터가 길쭉한 수납 영수증을 토해냈을 때 나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무사히 고비를 넘기셨다. 그리고 나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무덤 속에서 완벽하게 환상을 깼다. 한 달 뒤의 깊은 밤, 욕실에서 쏴야 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민재가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의 최신형 스마트폰은 어지러운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새까만 시면 같은 화면이 위를 향한 채 조용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그 물소리를 들으며 옆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잔에는 얼음물이 가득 차 있었고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고개를 젖히고 그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며 부부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던 내 마지막 연민마저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고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시어머니의 생년월일을 눌렀다. 딸깍. 잠금이 풀렸다. 정말 우스운 일이었다. 입만 열면 남자가 가문의 미래를 세운다느니 떠들어대는 인간이 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로 해놓다니. 나는 그가 숨겨뒀을지도 모를 찌질한 불륜 문자 따위는 찾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국민은행 앱을 터치했다. 얼굴 인식이 실패하자 신뢰할 수 있는 기기라며 간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다. 나는 그가 평소에 쓰는 이체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건 예전에 내가 설정해준 것이었는데 그는 외우기 귀찮다며 여태껏 바꾸지 않고 있었다. 화면이 넘어가는 그 순간 휴대전화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하얀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그 찰나 내 심장 박동과 숨결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 출금 가능 잔액 0원. 수천 원도 수백 원도 아니었다. 그냥 0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완벽한 백지가 되어버렸다.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에만 꼬박 10초가 걸렸다. 그건 내가 지난 3년 동안 새 옷 한 벌 안 사고 비싼 밥 한 끼 안 먹으며 시어머니의 온갖 시집살이와 직장에서의 핍박을 견뎌내며 단돈 10원 한 입까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꽉 내리누른 채 거래 내역을 터치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내역. 화면에는 온통 붉은색 출금 기록이 징그럽게 도배되어 있었다. 식비나 생활비 결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부 이체 기록뿐이었다. 이체 받는 사람의 이름 난에는 똑똑히 네 글자가 찍혀 있었다. 가상화폐. 무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물 빠진 독처럼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블랙홀 속으로 처박힌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밤마다 잠도 안 자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미친 사람처럼 환호하다가도 길길이 날뛰던 민재의 모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게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건 가장 치명적인 타격조차 아니었다. 내 시선은 최근에 찍힌 거액의 이체 기록 하나에 콱 박혀버렸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였다. 이체 금액 3천만 원. 받는 사람 김은성. 민재의 친동생. 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수리에 달려 있어서 나를 볼 때마다 얄밉게 비꼬고 조롱해 대던 내 시누이였다.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민재가 세상 다정한 오빠라도 된 것처럼 써놓은 문구가 보였다. 우리 은성이 이사갈 전세 보증금 오빠가 사랑한다.
신우이의 전세 보증금이라고.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쥐죽은 듯 고요한 안방에서 그 가벼운 웃음소리는 기괴하게까지 들렸다. 내 어머니는 800만 원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자기는 하드 아이스크림이나 핥아 먹으면서 남자의 돈은 가문의 미래를 세우는 데 쓴다고 짓거렸지. 그 새끼가 말한 가문의 미래라는 건 아내의 피땀 어린 돈을 도둑질해서 자기 여동생 전세 보증금에 쏟아붓는 거였다. 스마트폰을 쥔 손등 위로 시퍼런 핏대가 툭 붉어져 나왔고 뼈마디는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심지어 눈시울조차 붉어지지 않았다. 한계치를 돌파해버린 극도의 분노는 오히려 완벽하고 서늘한 이성으로 뒤바뀌었다. 나는 침착하게 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화면에 띄워진 이체 내역들과 가상화폐 청산 기록들을 한 장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욕실의 물소리가 멎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그의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이 던져둔 뒤 소리 없이 창가 쪽으로 물러섰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회사 1층의 비좁은 구석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 뜬 끝자리 9982 번호를 내려다보았다. 대학 법대 직속 선배이자 지금은 서울 서초동에서 제일 잘나가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의 번호였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시간은 또다시 한 달이 흘렀다.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와 공기에는 벌써 뼈를 스치는 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토요일 이른 아침. 나는 전날 밤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압류 신청 인용 문자 메시지 알림을 정리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또 시어머니였다. 이서연. 너 당장 은성이 새집으로 튀어오지 못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당당했고 심지어 노골적인 과시욕까지 묻어났다. 우리 은성이 오늘 새집으로 이사해서 친척들 다 불러 집들이한다. 넌 빨리 마장동 축산물 시장 가서 좋기 수십 인분은 될 최고급 한우로 싹 다 사와. 명심해라. 내가 직접 구워서 대접하고 갈비탕도 끓여내야 해. 송장처럼 꾸물대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수십 인분의 한우. 내 피 같은 돈을 훔쳐서 얻은 전셋집에서 나보고 돈을 쓰라 하고 나보고 공짜 파출부 노릇을 하라는 거였다. 어머니 연하는 잿빛으로 흐린 창밖의 하늘을 응시하며 고인 물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회사에 긴급 프로젝트가 떨어져서 주말 출근해야 합니다. 저 못 가니까 고기는 알아서들 사서 구워 드세요.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샹년이. 내년이 푼돈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 떠냐? 핏줄 이을 애새끼 하나 못 낳아서 우리 집안 대를 끊어먹은 주제에 이제 시누이 집들이까지 안 오겠다고? 당장 민재한테 말해서 너 이혼시켜 버릴 줄 알아. 네, 그러세요. 이혼하시죠. 그럼. 나는 찢어질 듯한 악다구니를 더 이상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3시간 뒤 강북 삼성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 역겨운 가족의 평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보호자 대표로서 절차에 따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박복도에는 숨막히는 소독약 냄새와 끈적한 초조함이 뒤엉켜 있었다. 민재는 목 잘린 파리처럼 무인 수납기 앞을 미친 듯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의 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등짝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통은 까치집을 지은 듯 엉망진창이었다. 평소에 그가 그토록 목숨 걸던 번듯한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누이 김은성은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화장이 다 번지도록 오열하면서도 손에는 명품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방금 전 간호사가 전화로 전해준 상황을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새집 부엌에서 내가 교양 없이 전화를 끊었다며 쌍욕을 퍼붓는 와중에 돈을 아끼겠다고 직접 갈비를 굽다가 일이 터졌다. 고혈압의 극도의 흥분 상태가 겹치면서 돌발성 뇌출혈이 온 것이다. 어머니는 그대로 펄펄 끓는 기름 속 옆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지금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고 있다. 당장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얼굴과 목 주변에 광범위한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필요한 심각한 상태였다. 의사는 감정 없는 얼굴로 민재를 보며 싸늘한 최후 통첩을 내렸다. 당장 수술 보증금과 초기 중환자실 입원비 등 총 3,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실을 배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3,500만 원. 나는 그들에게서 5걸음쯤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았다. 민재가 사시나무 떨듯 떠는 손으로 지갑에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꺼내 무인 수납기 카드 투입구에 찔러 넣는 모습을. 그는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흘리며 화면을 노려보았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 키패드를 꾹꾹 눌렀다. 기계에서 윙 하는 거슬리는 모터 소리가 났다. 이내 텅 빈 복도에 차가운 기계 합성음이 울려 퍼졌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칠게 카드를 뽑아내더니 자기 옷에다 벅벅 문지르고는 다시 투입구에 쑤셔넣고 비밀번호를 재입력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는 허둥지둥 다른 카드를 꺼냈다. 신한은행 신용카드였다.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때 나를 내려다보며 기고만장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다 죽어가는 개처럼 차가운 기계 앞에서 미친 듯이 카드를 바꿔 끼우는 꼴을 감상했다. 그는 아마 아직 모를 것이다. 그가 가상화폐에 미쳐서 끌어다 쓴 고액의 제2금융권 대출들이 이미 며칠 전부터 연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의 모든 신용계좌가 이미 완벽하게 동결되었다는 것을. 그가 절망에 빠져 애꿎은 무인 수납기를 주먹으로 내리치려던 순간 고개를 돌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의 두 눈이 순식간에 번뜩였다. 마치 깊은 심연 속에서 구명줄이라도 붙잡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내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시뻘겋게 핏발이 선 두 눈은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고 울음 섞인 목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허공을 향해 뻗은 거친 두 손이 당장이라도 내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려 했다. 나는 뒤로 크게 한 발짝 물러섰다. 땀과 찌든 때로 범벅이 된 민재의 두 손이 헛손질을 쳤고 거친 손톱이 내 트렌치코트 자락을 간발에 차로 스치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너무 무리하게 힘을 준 탓에 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고 하마터면 병원의 차갑고 매끄러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한 땀 냄새가 중환자실 앞복도에 1년 내내 배어있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마치 구역질 나는 젖은 걸레처럼 내 코와 입을 확 틀어막았다.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뱃속이 요동치며 구역질이 밀려왔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줄무늬 환자복 차림에 놓인 몇 명이 기침을 멈추고 탁한 눈으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멀지 않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당직 간호사 2명이 수군거렸고 그중 한 명은 스마트폰을 찾으려는 듯 슬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기까지 했다. 생사가 오가는 이 비통한 공간에서 이런 황당한 막장 가족극은 틀림없이 최고의 구경거리였을 것이다. 서연아. 집. 내 집. 민재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은 것처럼 굴었다. 극도로 충혈된 두 눈은 튀어나올 듯했고 눈가에는 심한 경련으로 핏줄이 터진 것까지 보였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찢어지는 쇳소리로 나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너 마포구에 대출 없이 산 아파트 있잖아. 지금 거기 세입자 살고 있지? 당장 그 집 등기권리증 가져와서 담보대출 신청해. 담보로 잡히기만 하면 3,500만 원은 금방 나와. 빨리 가. 너 우리 엄마 죽는 꼴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마포구의 그 아파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입꼬리가 참을 수 없이 비틀려 올라가며 지독한 비웃음을 만들어냈다. 3년 전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예단이니 혼순이하며 준비를 하던 시절이었다. 내가 결혼 전 모은 전 재산으로 민재에게 번듯한 외제차를 사주는 대신
마포구에 10평 남짓한 소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던가?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날 아주 허름하고 싼 한정식 집에서 시어머니는 얼음물이 든 컵을 테이블 위로 쾅 하고 내리쳤다. 사방으로 튄 물방울이 내 손등에 닿아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그녀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도끼 품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튀길 기세로 쏘아붙였다. 여자가 시집도 가기 전에 지 이름으로 집부터 사? 언제든 이혼하고 도망갈 뒷구멍 파놓는 거야, 뭐야? 재수 없겠으리. 그깟 쥐똥만 한 비둘기장이 돈이나 될 줄 알아? 당장 팔아서 민재 통장으로 쏴. 그게 며느리로서 내 도리를 다하는 거야. 그때 민재는 옆에 앉아 느긋하게 반찬이나 주워 먹으며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마치 자기 엄마의 그 강도 같은 헛소리가 세상에 당연한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 모자가 재수 없는 비둘기장이라고 취급했던 그 집이 자기 엄마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가 고함을 치며 내뿜는 침방울이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흩날리는 꼴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트렌치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은 채 그 안에 들어있는 법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차가운 서류 두 뭉치의 감촉을 느꼈다. 그건 내 혼전 재산이야.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이 고요했다. 내가 왜 나를 쥐어짜기만 한 내 엄마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뭐라고? 내 시어머니잖아. 이 근본도 없는 샹녀나. 옆에 있던 신우이 김은성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플라스틱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그녀는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그 샤넬 가방을 꽉 움켜쥔 채 거의 구르다시피 달려들었다. 새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술이 당장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듯 거칠게 헐떡였다. 우리 엄마 잘못되기만 해봐. 내 가만 안 둘 줄 알아.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뒤돌아섰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또각 경쾌하고도 단호한 소리를 냈고 나는 곧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로 민재의 히스테릭한 고함과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미친 듯이 내달리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다. 그는 집에 가서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훔칠 작정이었다. 그 서류 조가리만 손에 넣으면 지난 3년이 그랬듯 당연하다는 듯이 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었다. 2시간 뒤. 예고도 없이 쏟아지기 시작한 서울의 가을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품은 채 이 도시를 무자비하게 씻어내리고 있었다. 나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이 전셋집 현관에 홀로 서서 차갑고 육중한 철문을 사이에 두고 바깥 복도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복도의 센서 등이 고장난 모양인지 바깥은 끝없는 암흑뿐이었다. 낡은 복도 환풍구를 타고 빗물이 들이쳤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 핀 콘크리트 냄새와 옆집 아주머니가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에 쉰내가 섞여 역겹게 맴돌았다. 쾅쾅쾅.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철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어서 도어록 번호판을 미친 듯이 눌러대는 소리가 났다. 삐비빅. 기계에서 차가운 알림음이 울렸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남은 횟수는 4회입니다. 문밖에서 민재의 거친 숨소리와 길길이 날뛰는 쌍욕이 들려왔다. 그는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려왔을 테니 틀림없이 온몸이 흠뻑 젖어 있을 것이다. 이서연,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내가 무슨 권리로 비밀번호를 받고. 그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짐승처럼 주먹과 발로 미친 듯이 철문을 쾅쾅 내리쳤다. 그 둔탁한 소리 하나하나는 마치 지난 3년간 썩어 문드러진 우리 결혼 생활에 관짝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다.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시스템이 잠겼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도어록이 완전히 잠겼음을 알리는 긴 경고음이 울려 퍼지자 문밖의 남자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여보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누그러지더니 짙은 울음이 섞여 나왔다.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문 좀 열어줘. 빨리 집문서 가져와서 대출 받자. 의사가 돈 안 내면 오늘 밤 안에 엄마 뇌 조직이 다 괴사할 거래. 내가 여태 1000번 만번 잘못했다 쳐도
그래도 사람 목숨이잖아.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해. 집안 체면. 철문 뒤에선 나는 참지 못하고 내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싸구려 결혼 반지를 오랫동안 끼고 있어서 생긴 네 번째 손가락의 자국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가 말하는 그 빌어먹을 집안 체면 때문에 나는 추석 명절 꼬박 30시간 동안 부엌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붙이다 허리 디스크를 얻었다. 스킨로션 하나도 세일하는 싸구려만 골라 사며 악착같이 아낀 돈은 자기 여동생 전세금 보태주고 코인판이라는 밑 빠진 독에 쏟아붓는 데 쓰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체면을 운운한다고. 나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숙여 신발장 옆에 놓인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다. 작년 봄, 민재가 나 몰래 신용카드를 긁어산 한정판 골프채 세트였다. 짙은 남색 천연 가죽 골프백에서는 비싼 티가 줄줄 흘렀고 꽂혀있는 쇠기둥 하나하나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거렸다. 그때 나는 전세 보증금이 2천만 원이나 모자라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끙끙 앓았는데 그는 주말마다 명품 골프웨어를 빼입고 남자는 필드에서 인맥을 넓혀야 한다며 당당하게 굴었었다. 나는 골프백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뻗어갔다. 그러고 나서 손을 뻗어 도어록 안쪽에 열린 버튼을 눌렀다.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밖으로 밀려 열렸다. 복도에 어스름한 빛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왔다. 민재는 진흙탕에 처박힌 쓰레기처럼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정장 재킷은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탁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꼴이 마치 시궁창을 떠도는 들깨처럼 처참했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자 그의 눈에서 미친 듯한 환희의 빛이 터져나왔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하며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려 했다. 서연아, 집문서 어디 있어? 빨리 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양손에 온 힘을 끌어모아 무려 10kg이 넘는 가죽 골프백을 그의 얼굴을 향해 가차없이 집어 던졌다. 와장창. 무거운 골프백이 복도에 거친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고 10개가 넘는 비싼 골프채들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죽은 듯 고요한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며 고막을 찌를 듯 파고들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비백산한 민재는 흠칫하며 손을 움츠렸다. 그는 난장판이 된 골프채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현관에서 자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올려다보았다. 앞집 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쪽을 힐끔거리며 내다보았다. 나는 이웃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저 구역질 나는 재활용 불가 쓰레기 봉투를 보듯 바닥에 엎어진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대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오늘 날씨를 얘기하듯 아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 수술비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민재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파르르 떨렸다. 내 눈빛에 담긴 순수한 얼음 같은 살기에 완전히 기가 질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정신을 차렸는지 두 무릎을 푹 꺾으며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앞으로 두어 걸음 기어오더니 흙탕물 범벅이 된 두 손을 뻗어 내 슬랙스 바짓가랑이를 사생결단으로 부여잡았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빌게. 진짜 방법이 없어서 그래? 카드 다 막혔고 제3금융권 대부업체 놈들이 벌써 병원 밑에 진 치고 있단 말이야. 내 마포 아파트로 브리지론 딱 한 번만 땡기자. 이 숨통만 트이면 내가 평생 소처럼 일해서 다 갚을게. 우리 엄마잖아. 빗물과 뒤섞인 남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꼴이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만약 3달 전이었다면 이런 꼴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내가 끝없이 희생하면 저 차가운 돌덩이도 언젠가는 따뜻하게 덮여질 거라고 믿는 멍청이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저 뼛속까지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다리를 들어 올려 세차게 뿌리치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은 그의 손을 매정하게 차버렸다.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나는 오만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마포구 그 아파트. 바로 어제 오후에 새 세입자랑 전세 계약 맺었어. 방금 받은 그 전세 보증금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딱 맞춰서 평창동에 있는 최고급 요양원 종신 회원권 끊는 데 썼지. 우리 엄마 모시려고. 평창동.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대표적인 부촌. 그곳의 최고급 요양원은 한 달 간병비만 쳐도 평범한 직장인의 1년치 연봉과 맞먹었다. 민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쪼그라들었다. 마치 목을 꽉 졸린 오리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의 신음조차 내뱉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낯선 괴물을 마주한 듯 넋이 나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 미쳤어? 장모님을 평창동으로 보냈다고?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지금 응급실에서 사람 살릴 돈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댔다. 복도 천장을 뚫어버릴 듯 날카로운 악다군이었다. 나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진작에 준비해둔 서류 2뭉치를 꺼내어 일말의 자비도 없이 그의 낯짝에 냅다 후려쳤다. 하얀 종이 뭉치들이 어둑어둑한 복도 허공에서 눈송이처럼 흩뿌려지더니 바닥을 흥건히 적신 차가운 빗물과 나뒹구는 골프채들 사이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맨 위에 떨어진 종이에는 시뻘건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혼 소장.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나뒹구는 것은 법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가압류 및 강제집행 결정문이었다. 그 불길한 빨간 딱지 이미지가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서 유독 눈을 찔렀다. 내가 공동통장에서 몰래 돈 빼돌려서 내 여동생 전세금 보태준 이체 내역들 전부 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어. 욱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종이 쪼가리들을 주워 모으는 그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내려다보며 나는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내가 가상화폐 갤러리 들락거리며 청산당한 내역까지 싹 다 이미 모든 계좌 동결이랑 강제집행 신청 끝났어. 내 여동생 새집 현관문에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도배될 거야. 집주인이 짐 싸들고 길바닥으로 내쫓겠지? 서류를 쥔 민재의 손이 미친 듯이 경련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며 절망적인 소리를 냈다. 새하얗게 질렸던 그의 안색은 순식간에 죽은 재처럼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마치 온몸에 피가 한순간에 쫙 빠져나간 듯 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은성이 이제 막 이사했는데 너 이러면 우리 가족 다 죽어. 그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횡설수설 중얼거렸다.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너희를 죽이는 건 너희들의 그 추악한 탐욕이야.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라냈다. 그리고 넌 유책 배우자인 데다 거액의 빚까지 숨겼으니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도 단돈 10원 한 장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진흙탕을 뒹구는 듯한 그의 꼴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다. 오직 지독한 고름을 완전히 쥐어짜 터뜨려버렸을 때의 뼈저린 쾌감만이 남았다. 내 엄마 수술비는 어쩌냐고. 나는 허리를 살짝 굽혀 얼빠진 그의 얼굴에 바짝 다가간 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뱀처럼 도끼 어린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한테는 아직 멀쩡한 신장이 2개나 있잖아. 장기 매매라도 해서 팔든가. 어차피 넌 늘 가문의 체면을 세워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었잖아. 안 그래?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그가 짐승이 죽어가며 내지르는 듯한 처절한 단발마의 비명을 터뜨렸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나는 곧장 집안으로 뒷걸음질 쳤고 쾅 하는 폭음과 함께 그 육중한 철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도어록이 자동으로 잠기는 찰칵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문 밖 남자의 절규와 쌍욕은 나와는 완벽하게 상관없는 세상 너머로 단절되었다.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2 눈을 감았다. 며칠 내내 짓누르던 결혼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 바람에 날려가는 기분이었다. 6개월 뒤 평창동의 최고급 요양원. 눈부시게 맑은 통유리창을 통과한 햇살이 따스한 원목 마루 위로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와 고급 홍차의 깊은 향이 맴돌았다. 곰팡이 핀 낡은 벽지도
매캐한 기름 냄새도 영원히 씻어도 씻어도 끝이 안 날 것 같던 김장용 빨간 고무대야도 이곳에는 없었다. 나는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를 밀며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정원을 여유롭게 거닐었다. 어머니의 안색은 눈에 띄게 혈색이 돌았고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실루엣을 가리키며 오늘 아침에 나온 영양식이 참 맛있었다고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무릎에 덮인 캐시미어 담요를 부드럽게 위로 끌어올려드렸다.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다. 화면을 켰다. 대학 법대 직속 선배가 보낸 인터넷 기사 링크 하나와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다. 소송 깔끔하게 끝났어.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네. 나는 그 링크를 눌렀다. 네이버 뉴스사 회면 구석에 박힌 짤막한 단신 기사였다. 고액의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었으며 그의 노모는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첨부된 사진에는 짙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 배경이 강북 삼성병원에 낯익은 복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 경찰 2명에게 바닥에 짓눌려 있는 찢어진 셔츠 차림의 산의 실루엣도 함께였다. 기사 아래에는 몇 개 되지 않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이 남자 제3금융권 대출도 산더미처럼 끌어써서 지 여동생 집까지 법원 압류 딱지 붙고 경매 넘어갔다더라. 진짜 인과응보다. 부인이 남편 쓰레기인 거 진작 알아채고 도망갔다던데 다행이네. 나는 그 글자들을 아주 담담하게 내려다보았다. 일말의 연민도 없었고 복수를 해냈다는 미친 듯한 환희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하등생물이 멸종했다는 내용의 따분한 과학 잡지를 읽는 듯한 기분일 뿐이었다. 한바탕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자 정원의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가방 안에 툭 던져 넣었다. 서연아, 뭐 보고 있었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의 나는 고개를 들어 구름 한 점 없는 평창동의 찬란한 햇살을 마주했다. 깨끗한 공기를 깊게 폐부로 들이마시며 내 얼굴에는 지난 3년을 통틀어 가장 홀가분하고 눈부신 미소가 피어났다.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가 드디어 끝났다는 알림이 와서요.